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사 중에서도 고려시대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역사인식이 현재 우리 삶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고려시대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고려의 재발견입니다. 고려 왕조는 918년에 건국돼서 1392년에 멸망할 때까지 474년 동안 존속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에 앞선 고려 500년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고려는 조선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먼저 고려는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경주가 신라의 수도일 때 경주로부터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개성의 호족이었습니다. 왕건을 비롯해서 고려 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전부 신라의 지방 사람들이었죠. 살펴보면 우리 역사에서 서울 사람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은 고려 왕조가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에서는 귀족 문화가 발전합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문화가 고려에서 발달을 하죠. 고려는 또 불교와 유교가 공존한 나라입니다. 조선에서 유교가 불교를 억압했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는 넓은 세상과 교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개항하기 이전 아마도 고려가 가장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고려의 모습 가운데에서 세 번째, 불교, 유교가 공존한 나라라는 점으로부터 고려의 다양성을, 고려가 넓은 세상과 교류한 나라라는 점에서 고려의 개방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개방성, 이것이 고려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고려의 개방성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시대에는 상속이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 균분 상속이 된 것이죠. 딸, 그러니까 여성도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부인의 집에서 사는, 요즘 우리말로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 친정에 사는 여성의 발언권이 더 높아지겠죠. 여성의 이혼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혼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유물은 염경애라고 하는 여성의 묘지명입니다. 남편이 든 최루백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은 부인의 묘지명을 썼습니다. 여기에 아내의 이름은 경애이다. 이렇게 밝혀서 고려시대 여성의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사임당, 허난설원,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당호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이 염씨, 이름은 경애, 염경애, 이런 성명은 고려시대에 아주 드물게 찾아지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여성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조선과 비교할 때 고려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남존여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여필종부, 부인은 남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 출가 외인,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런 말들은 전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있던 말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을까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이 17세기니까 조선 후기부터의 일입니다. 바로 남존여비, 여필종부, 출가외인, 여성의 지위를 낮게 잡는 저런 말들은 모두 조선 후기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회가 바뀌고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던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혹시 고려시대에 남녀 평등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한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활동은 남자가 하고 관리도 다 남자가 되죠.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1301년에 어떤 여인의 서원문입니다. 부처님에게 빈, 이런 문장이 하나 남아있는데 재밌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내 생에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축생이 아니라 사람으로 환생이죠. 윤회를 하게 해주시고, 중국의 반듯한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고려보다는 중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의 몸을 갖게 해주소서. 이것이 그 고려 여성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비해서 훨씬 더 남녀 차별이 덜했던 나라, 이것은 고려 사람들의 개방적인 사고가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신으로 가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여행으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외국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그래서 송나라 상인, 송상이 고려에 오고, 심지어는 대식국이라고 해서 멀리 아라비아 지역의 상인들이 고려에 온 기록까지 있습니다. 고려의 학생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송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고 그곳에서 과거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는 대각국사 의처는 왕의 아들이죠. 왕자의 신분으로 국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몰래 중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밀입국을 한 것이죠. 그곳에 가서는 왕자임을 밝히고 불교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해종 천태종이라고 하는 불교 교단을 창립합니다. 활발한 왕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문 이름 코리아는 이때 알려진 고려의 영문 이름입니다. 그만큼 고려는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나라였죠. 이렇게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춘 고려는 조선과 달랐습니다. 고려는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황제국 고려. 고려에서는 임금을 부를 때 쾌하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후계자는 태자이고, 태자를 부를 때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임금의 명령을 조서, 칙서 이렇게 부르고, 고려의 중앙관청은 삼성육부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던 중앙관청과 똑같은 것이었죠.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원구단에서 지내는 원구가 고려에서는 시행됐습니다. 조선과 달랐죠. 조선은 임금을 전하라고 불렀고,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했고, 저하라고 불렀습니다. 조는 격하되어서 교가 되고, 삼성육부는 의정부, 육조로 격하가 됩니다.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해서 원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저 그림은 태조 왕건의 동상입니다. 저 동상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머리에 쓴 관인데요. 저 관이 통천관이라고 해서
중국의 황제들이 쓴 관,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고려사에 보면 풍입송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해동천자이신 지금 황제에 이르러 부처와 하늘이 도우시니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이 다스려지도다. 해동천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려의 황제, 고려의 임금이죠. 고려의 임금을 해동천자라고 하고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는 내부적으로 황제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고려 혼자 황제가 아니라 고려를 황제로 인정해주는 고려 아래의 나라가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탐나국, 지금의 제주도에서 그런 존재를 찾아냅니다. 또 고려 북쪽 만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진 부족을 고려에서는 동번, 서번 이렇게 부릅니다. 동쪽의 번국, 서쪽의 번국 이런 뜻이죠. 여진이 고려의 책봉을 받는 제후국이다 이런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럼으로써 황제국 체제를 완성했던 것이죠. 황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고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고려 문화에 대한 자부심. 중국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중국 문화와 다른 그만큼 선진적인 우리만의 문화가 있다는 자부심, 이것이 고려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고려가 외침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려는 거란과 싸웠고 몽골과도 싸웠습니다. 그때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려 사람들의 의지는 고려 황제국의 자부심으로부터 오는 그 힘입니다. 자, 이 힘을 바탕으로 고려를 5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려가 세상에서 유일한 황제국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를 해동천자가 통치하는 해동천하 이렇게 부른 것이 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자,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천하관은 조선시대의 중국, 중화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아니라 고려가 유일한 천하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묘청은 고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서경으로 천도하면 금나라가 항복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고려가 천하의 유일한 중심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아니다. 고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 논쟁은 모두 천하의 중심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일원적 천하관이라고 불립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천하의 중심이 여럿 있을 수 있다. 일원적 천하관과 대비되는 다원적 천하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동천하라면 중국은 중원천하 또는 중화천하일 것이고, 이런 천하가 다른 곳에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다원적 천하관입니다. 고려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천하관은 바로 이 다원적 천하관이었습니다. 다원적 천하관 속에서 해동천하가 존재하고 해동천하를 해동천자가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중원천하와 해동천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천하는 대등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 사람들은 대등하지 않다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는 어긋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동천하가
중원천하의 하위의 천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세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고려 전기에 고려가 세계라고 생각했던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여길 보면 고려의 북쪽에 거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거란 아래에는 송이 있습니다.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북쪽의 거란과 남쪽의 송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쪽 틈바구니에 서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토번, 지금의 티벳이 있고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고려의 위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고려의 해동천하와 거란 또는 북송의 이 천하는 대등한 것인가? 고려는 해동천하를 통치하는 해동천자가 중국의 천자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주변 국가의 국왕들을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거란의 황제가 고려 국왕을 책봉한다고 하는 것은 임명과는 달라서 이미 고려 국왕인 사람에게 그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고려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공인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책봉을 받은 국왕이 그에 대한 사례로 뭔가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책봉을 하는 것과 조공을 하는 것이 쌍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이것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책봉을 하는 나라가 상국으로,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나라가 하국으로 상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려는 건국 초부터 중국 왕조로부터 계속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습니다. 해동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책봉 조공 관계를 수용했던 것이죠. 고려가 처음 건국됐을 때 중국에서는 아직 당이 망하고 송이 건국되기 이전 5대라고 하는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이 5대 왕조로부터 송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고려는 5대 송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5대 또는 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북쪽의 거란에 대해서는 고려도 역시 적대적인 정책을 펴니다. 거란 쪽에서 먼저 고려에 접근을 해옵니다. 거란이 5대 그리고 뒤에는 송과 경쟁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부교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란에서 고려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낙타 50마리였습니다. 낙타 50마리를 선물받은 고려 왕건이 낙타를 모두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이는 사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대단히 큰 결례죠. 그런데 왕건은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란에 대한 적대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거란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 송에 대한 친근감으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친송 반거란 정책. 태조 왕건은 이것으로 부족해서 후대 왕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후뇨 10조라고 하는 글에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거란과 친교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거란의 접근에 대해서 고려가 적대감을 보였을 때 이것은 결국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침략해 왔습니다. 993년 거란의 제1차 침략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고려가 건국되고 처음 맞이한 외침입니다. 지나쳐보기 아까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국왕 성종이 친히 서경으로 행차하였다라고 하는 저기록입니다. 개경에 있던 왕이 서경, 평양까지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외침을 당해서 국왕이 뒤로 도망가지 않고 전선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의 어떤 힘이 느껴지죠. 이 전쟁에서 고려는 서희를 파견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합니다. 거란 지휘관 소손영과 서희가 마주 앉아서 담판을 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소손령이 요구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거부하고 하나는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려로부터 거란까지 이르는 교통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청천강으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 나중에 강동 육주라고 불리는 지역,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소손령이 서희의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돌이킵니다. 서희는 외교를 통해서 거란군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거기에 더해서 강동 육주를 고려 영토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잃었을까요? 바로 송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란에 사대하기로 하면서 송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송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고려와 거란이 타협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고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려가 건국 후 계속 중국으로부터, 즉 송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유교 서적, 불경,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고급 선진 문화를 송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길이 끊어지게 된 거죠. 문화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거란과 채봉조공 관계를 맺지만 송과 비공식적인 교류를 계속합니다. 상인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고려에서 필요한 물건을 송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거란을 자극합니다. 거란이 고려를 한 번 더 침략해 옵니다. 이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려 국왕이 개경을 뺏기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거란군이 돌아가면 고려 국왕이 직접 거란에 가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가까스로 거란군을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군이 돌아간 다음에 고려 국왕은 거란에 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의 침략이 있습니다. 거란의 제3차 침략인데, 이 거란의 제3차 침략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이 등장합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처음 10만 명으로 침략해온 거란군이 수천 명밖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의 역사적인 대승이었습니다. 993년부터 시작된 26년간의 전쟁을 고려의 승리로 끝내게 한
대단히 중요한 승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귀주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거란이 멸망한 게 아니었죠. 거란의 4차, 5차 침략이 얼마든지 계속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려는 그 점을 먼저 염려합니다. 1020년, 이렇게 보니까 꼭 올해로부터 10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군요. 1020년에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가 먼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책봉 조공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려가 상국이 되는 책봉 조공 관계가 아니라 서희의 외교로 맺었던 책봉 조공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귀주대첩의 승리를 재산으로 해서 외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거란도 더 이상 고려와 싸우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한 판단을 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고려와 거란 사이에 책봉 조공 관계가 회복이 됐고, 자, 고려와 송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고려가 의도했던 대로 고려와 송의 비공식적인 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는 계속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거란, 송, 그리고 고려 사이에 세력의 균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 균형은 11세기 100년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11세기 100년의 평화, 이것은 고려에게 대단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지 100년이 지났고, 그 100년 동안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가 안정기로 접어들어가는 그 시간, 그것이 11세기 100년의 평화, 이 시기였던 것이죠. 이때 고려는 정치적인 안정, 대외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300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데 성공합니다. 11세기 100년의 평화는 12세기 초에 들어가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만주에서 여진족이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산이 불쑥 솟는 모습을 굴기라고 하죠. 요즘 중국을 상대로 중국 굴기 이런 말을 씁니다만, 그야말로 여진굴기라고 할 만한 현상이 이때 일어납니다.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10년 만에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2년 뒤에는 송나라마저 멸망시킵니다. 송나라 황족이 강남으로 도망가서 남송을 세우고, 이때부터 북쪽의 금과 남쪽의 남송 사이에 역시 다원 질서가 유지됩니다만, 신흥 강자 금의 등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가 12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 질서의 변동에 고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상대가 다름 아닌 여진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진은 고려가 황제국을 표방하고 있을 때 고려의 아랫나라였죠. 동번, 서번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여진이 갑자기 흥기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동북아시아의 패자가 되는 격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해왔던 여진이 이제 관계의 역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려에는 대단히 큰 고민거리가 됐던 것이죠. 실은 그보다 전에 여진 부족이 막 통일하고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분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고려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고려가 여진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윤관의 구성을 쌓는 것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윤관이 여진족이 살던 두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9개의 성을 쌓았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쌓은 구성을 2년 만에 여진족에게 모두 돌려줬습니다. 구성 환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글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여진족이 애걸해서. 글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진의 공격으로부터 구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고려의 사정이 있었고, 여진은 여진대로 고려에 이런 약속을 해옵니다. 구성을 돌려주면 고려를 공격하지 않겠다. 일종의 평화를 지키자는 제의를 해온 것이죠. 이때 여진이 고려에 보내온 글에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성을 돌려주면 고려를 향해서 기와 조각도 던지지 않겠다. 뒷날 여진이 더 강성해져서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중국 북부를 모두 차지한 다음에도 고려를 공격해온 적이 없습니다. 기와 조각을 던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결과적으로는 지킨 셈이죠. 자, 여진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을 때 금을 건국하고 고려에 대해서도 관계의 역전을 요구해 옵니다. 그것이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금의 황제가 고려에 국서를 보내오는데 국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 대여진 금국 황제가 제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금나라 황제가 형이고 고려 국왕이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형제 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에서는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금이 강성한 것은 알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부모의 나라라고 섬겼고 우리도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나라라고 여겼던 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많은 논란 끝에 고려에서는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하다. 금이 지금 대단히 강하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결국 이긴 겁니다. 형제관계 요구는 뒤에 군신관계 요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고려는 논란 끝에 형제관계 요구를 받아들였고 뒤에는 군신관계 요구까지 받아들여서 금에 대해서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진전에 대해서 고려의 기층사회, 일반 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려의 민중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일어난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서경으로 천도하면 지력이 좋기 때문에,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력이 좋기 때문에 금나라가 스스로 와서 항복할 것이다.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고려 사람들의 어떤 위기감, 불만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한 주장이었을 겁니다. 고려 조정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압하고 금과의 책봉 조공 관계, 4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대가는 12세기의 또 다른 100년의 평화였습니다. 11세기 100년, 12세기 100년, 200년의 평화가 고려에 온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황제국인데 그 고려가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다는, 다시 얘기해서 황제가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다고 하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조선시대 사람들 같으면 표리부동하다, 명실상부하지 않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조선의 후손이죠. 고려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왕 내제, 바깥으로는 왕이 되어서 책봉을 받고 안에서는 황제를 칭한다고 하는 안팎이 서로 다른 저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것은 표리부동, 명실상부, 이중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유연한 외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고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시종 명분을 앞세운 외교를 했습니다. 명과 청이 서로 대립할 때 조선의 태도, 실리보다는 명분이었죠. 황제국이 아니라 충실한 제후국이었습니다. 명이 망할 때까지도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명이 망한 다음까지도 그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조선의 외교에서 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려는 외왕 내제라고 하는 이중적인 체제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자부심을 지키고 바깥으로는 제후국으로서 책봉을 받는 나라로서 외교적인 실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00년을 지탱했습니다. 고려가 지탱한 500년 동안 북쪽에서는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유목민족들이 흥기했고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국제 질서가 요동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500년을 버텼다고 하는 것은 외교의 힘입니다. 동시에 황제국의 자부심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외왕 내제. 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고려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외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질서입니다. 고려가 존속하던 500년 가운데 앞에 300년, 고려 전기 300년 동안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북쪽의 거란과 남쪽의 송이, 12세기에는 북쪽의 금과 남쪽의 남송이 분열되어서 서로 경쟁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려도 외왕내제를 택했지만 주변 나라들, 서하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외왕내제의 체제가 들어섭니다. 고려만이 아니었다. 이곳과 비교할 때 조선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중국에는 명, 청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체제가 강력하게 유지됐었고 그런 점에서 고려에 비해서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려 외교는 언제나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 조선의 실리보다 명분, 이것과 아주 다른 것이죠. 두 개의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어떤 나라와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느냐는 선택의 문제에서 고려는 언제나 실리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대 대상을 고를 때 흔히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세, 누가 더 강하냐 하는 기준이죠. 둘째는 문화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쪽의 문화가 더 발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연결되어서 한족의 문화가 거란, 여진, 몽골의 문화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해서 혈통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것은 한족이냐 한족이 아니냐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조선은 이 가운데 문화와 혈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고려는 언제나 형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강한 나라에 대해서 사대한다. 그럼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외교적인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원칙이죠. 세 번째로는 전쟁 능력입니다. 고려는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의 30년, 26년 동안 전쟁을 했고 최종적으로 귀주대첩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습니다. 승리를 바탕으로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이죠. 금과의 관계에서도 금이 건국되기 이전에 구성개척이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바탕으로 금과 외교를 펼쳤습니다. 승리를 바탕으로 외교를 펼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란이 고려를 처음 공격해 왔을 때 고려의 국왕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전선으로 나갔다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이 전쟁에 대한 고려의 태도,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고려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의 이런 전통은 13세기, 14세기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할 때 그대로 발휘됩니다. 몽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침략하고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 몽골 제국에 맞서서 고려는 30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코 이겼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고려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몽골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을 상국으로 인정하고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려라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전쟁 막바지에 1259년에 두 나라가 서로 강화 협상을 맺을 때 고려가 요구한 것이 불개 토풍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의 토풍, 문화를 고치지 않는다. 고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몽골과 협상을 하고 국가를 지켰던 것이죠. 1310년에 몽골 황제가 고려에 보내온 국서입니다. 그 국서에서 몽골 황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지금 천하에서 자기 백성과 사직을 가지고 왕위를 누리는 나라는 오직 사만뿐이다. 이 사만은 고려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이 몽골 제국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고려였던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항전을 했습니다. 1259년에 고려 태자를 만난 쿠빌라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는 말리나 되는 큰 나라이다. 옛날 당태종이 친정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고려의 끈질긴 항전이 옛날 말리나 되는 큰 나라 고구려를 연상시켰던 것이죠. 이 싸움을 바탕으로 몽골과 협상을 벌였고 책봉 조공 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란과 금과 몽골을 상대로 한 고려의 외교는 이렇게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다. 고려는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해서 주변 강대국과 끝까지 싸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고려는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해서 주변 강대국에 비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왕내제라는 유연한 체제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부심을 지키면서 바깥으로는 국가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12의 경제대국입니다. 문화강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보다 더 강한, 더 큰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 경쟁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외교,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500년의 역사가 있다. 바로 고려 500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지켜진 역사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우리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풍부하게,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익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